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두산그룹이 속된 표현으로 뻘짓거리만 안 했다면은 하나그룹주들 못지않게 지금도 뭐 시가총액이 17조입니다만 프리미엄이 높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최소 20조, 30조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못 간 이유는 제가 볼 땐 별거 없습니다. 못 간 이유는 진짜 국민을 진짜 속된 편으로 개돼지로 하는 건지 어디 쌍팔년도에 하던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바지했고 뭐 좋습니다. 근데 두산바켓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그런 업체를 대주주가 배당을 대주주가 더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두산 로보틱스에 피인수된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인수 이런 말같이 윤정두도 사실상 그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공부해야 돼. 근데 결론은 모든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세게 나왔죠. 그때 아마 처음으로 낸 게 삼성증권이 냈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세게 반발하면서 냈습니다. 매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매도 그 보고서 내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결국은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죠. 이수페타시스가 증자 철회한 것처럼 어디서 하던 버릇들을 금양 마찬가지 그 쓰레기 금양 예전에는 그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룹사들이 돈 벌어서 배당 안 하고 뒷구녕으로 비상장 업체 예? 자기들이 지분 다 갖고 있는 그런 쪽에 일감 몰아주고 또 그쪽에 손실 있으면 증자해주고 돈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래서 IMF 때 1차적으로 두들겨 맞은 대우그룹이 뭐 밑보였네 뭐 했네 막 무슨 뭐 정치적인 이슈 만들어 놓고 부채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IMF의 권고사항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가져가라 이거였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주사로 전환한 쪽이 어딘지 아시죠? LG그룹입니다. LG그룹의 지분이 심각할 정도로 빠져나갔어요. IMF 때. 외국인 지분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냥 막 LG그룹이 구조조정해가지고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완벽하게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사회의 그룹 지배 구조로 바꿔놓은 거예요. 삼성은 원체 이제 그 부채가 없는 회사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주사로 전환하게 됐을 때 자사주가 의결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특별법을. 그걸 지금까지 연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찍을 때린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고쳐. 투명하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지주사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 현대그룹 같은 경우 왕자회란이라고 해서 왕자회란도 있었고 뭐 어마어마했죠. 그 차명으로 돌려놓은 거 다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사주 같은 경우를 의결권을 주는 방식을 줬단 말이에요. 인적 분할하고 그러면은 지주사 전환하잖아요. 그럼 지주사 쪽으로 자사주를 넘겨놓고 의결권을 부활시켜주고 대신에 일반 주주들의 경우는 100주의 주식이 있었다면 자사주가 10%였다면 10% 빼고 90주를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절대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지주사는 누가 먹어요? 대주주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뭐 골프존 같은 경우에 다 지주사 전환해버리죠. 지분 얼마 안 갖고 있으면서 골프존 지주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골프존을 장악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제 그런 근데 그 과정이 단계별로 클리어가 됩니다. 점점 그렇게 해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세금 들 내려고 본택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놓고
그 본택이라는 업체에 모든 일감 몰아주고, 글로비스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감 몰아주고, 그 본택과 현대 모비스에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합병 비율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 그게 이제 본택의 지분이 지멘스라는 다국적 기업하고 정몽구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333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현대 모비스랑 합병해? 아니 뭐 그런 과정들에 현대 글로비스 몰아주기 뭐 해가지고 정몽구 회장 구속되고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사회환원 1조를 하겠다 그래놓고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걸어놓고 그게 10조 갈 거다. 예이 진짜 하여간에 뭐 웃기는 뭐 짬뽕 짜파게티가 됐는데 그게 단계별로 클이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두산마켓이라는 업체를 두산 노보틱스가 잡아먹는다. 그 말이나 납득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 이슈거리에 금융당국까지도 제재에 나섰고 지금 더 클리어된 거예요. 금융당국이 뭐 어디 건방진 것들이 여러분들 말고요. 박순일 같은 이 또라이 애들이 뭐 금융당국에 지금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인가요? 그분? 뭐 검사 출신이고 뭐 검사면은 뭐 머리가 나빠서 검사했나? 머리가 저보단 100배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름 불러가면 아주 건방 개건방 박순혁이 배터리 아저씨. 근데 제가 볼 땐 금감원이 그분이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개선되는 게 많잖아요. 공매도 금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고 두산 에어빌리티의 합병 부분 그룹 내의 합병 부분을 제재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증자 다시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분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 좀 슈팅 나와줄 자리에서 못 나와줬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일 때부터 해서 쭉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있어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종목으로도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고. 근데 지금은 그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수익이 목적이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17조라고 저렇게 해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10% 비중을 넣어놨을까요? 3월 포트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딱 2월 말에 딱 짜놨는데 얘가 곤두박질 쳐서 손실나면은 무슨 속된 표는 무슨 개망신이야. 개망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던 회원들도 다 이탈이겠지. 이거랑 똑같이 포트 짜고 추가적으로 대처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걸 방송화면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방송화면에 2월 말에 방송화면에서 다 보여드렸다고. 그러면 방송 보신 분들이 저 윤정도 잘난 체하고 뭐 대형주 위주로 한다고 하더니 저 녀석 손실 봐봐.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 직원분들은 월급을 누가 주나?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력으로 이렇게 다 작년 내내 갖고 왔어요. 작년 내내 5월, 6월, 7월 또 인적 분할 이후에 11월, 12월 그리고 이게 2월이잖아요. 2월 말 방송하면 3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종목대로 설정합니다. 어느 천하에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트에 넣어드리고 3월달 포트로 공매도에 다 두들겨 맞는다고 하는 방산조선을 넣어드리고 어느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기다 넣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윤정도 이외에. 비중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10%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고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렇게 강력하게 10%까지 비중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10%면 꽤 크게 는 거예요. 꽤 크게 는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가 50%에 자동차가 25%. 반도체 자동차 합쳐가지고 70% 80%씩 가져가거든. 근데 얘 하나에 10% 준다는 거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이게 다 문자 매매 사인입니다. 2만원, 23,000원, 25,800원 뭐 이렇게. 26,100원 뭐 이렇게. 저평가 아닙니다. PBR이 2.21배고 PER이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봐야 34배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얘를 사느냐? 기술적인 부분이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사잖아. 왜요? 기술적인 것 때문에. 기술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기술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는 거죠. 기술적이라는 거는 시장의 수급을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급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 양봉이 뜨면 누군가는 시작 가격부터 샀구나. 그게 개파락이 나왔든 갭상승이 나왔든. 파란색 음봉이면은 그게 개파락이든 갭상승이든 누군가는 계속 팔았구나. 시작한 이후에. 월봉이면 월 초부터, 주봉이면 주 초부터, 일봉이면 오늘 당일 기준에, 분봉이면 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캔들이 패턴이 생기고 쭉쭉쭉 움직여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면 누군가 계속 샀구나.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게 수급이야. 심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이슈. HLB가 FDA 승인되면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는데 점상은 못 가요. 유한양행이 HLB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걔는 실체가 있는 앤데도. 유한양행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약업체 아닙니까? 이번에 FDA 승인됐잖아요. 작년 8월에. 근데 상한가를 못 가요. 갭상승 10%대에서 들어올렸다가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들어올린 거지. 그래도 상한가 못 갔어. 근데 무슨 HLB가 상한가를 가. 근데 HLB에 FDA 승인되면 대박 날 것처럼 진양곤 회장이 앞에 나서서 주가 조작을 하고 다니잖아. 그건 주가 조작인 거예요. 왜 안 잡아들이는지 모르겠어. 돈을 그렇게 많이 바르고 다니나?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기면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그게 심리라니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경제 TV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양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양반 있어. 이름까지 얘기하는 게 그렇고. 그 두 분이 HLB를 사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웃겨가지고. 그걸 나한테 또 세인지를 내. 윤정도는 다 팔고 나왔는데 그걸 왜 갖고 가요? 거래대금 둔화되면 안 쳐다보는 거지. 잠깐 보여드려요. 그 구두적으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거래대금 없으면 안 보는 거야. 거래대금의 기준이 신뢰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LB 정확히 목표주가 16만 원이었는데 13만 원. 13만 원이었는데 12만 9천 원대 찍고 내려왔을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하한가? 정신 나갔어. 우리가 왜 하한가를 맞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날이 뭔지 아세요? 이날이 수급 개뿔이나 하나도 없죠. 그 좋은데 왜 수급이 안 들어와? 거래대금 보셔야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날 하루 내일 발표난대 이랬어.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이 아니라 내일 발표난대 이랬다고. 미루고 시가총액 16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다 대고 거지도 아니고 600억인가 700억인가 전환사채 좀 찍어주세요. 운영비가 없어요. 나라면 내가 진양곤 회장이라면 다 담보대출 나가 있겠지만은 10% 지분 그러면 1조 3천억 하냐. 그거 팔아가지고라도 운영비 쓰면 되지. 못 떨어지게 사회 환원도 좀 하고. 수십 년을 이뤄해 왔어요. 수십 년을.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96년이니까 그럼 수십 년이네. 실체가 없잖아. 보고서도 안 나와. 실적도 없어. 거래대금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착시현상이 나니까 이것도 빼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 양봉 나왔다 밀린 거야. 땡겨서 보세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응? 거래대금이 형성돼 안 돼. 고점 찍고 나서 거래대금 급감했죠. 안 쳐다보는 거야. 다행스럽게 돌려줘서 땡큐하고 팔고 도망쳐 나와야지. 예? 여기서만 팔았어도 그렇게까지 큰 손실 없어요. 12만 9천 원에서 저거 해봐야 뭐 10만 원 깨졌다고 그래도 우린 저기까지도 안 보지. 그래 개파락에 하한가를 맞는 거예요. 그 하한가를 맞는 과정 속에서 그럼 외국인 기관 매수한 거 있느냐? 개뿔 없어. 저 주가 올리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의 지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도 없어. 대주주가 10%짜리 주인도 없는 회사를 누가 이걸 사재깁니까?
대주주가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자산을 다 몰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 주가 16조 올라왔는데 오 운영자금이 없어요. 전환사채 발행 좀 해주세요. 그게 이것도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고 내 주변에 조언을 받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누구는 소형 잡주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에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누구는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몰랐어. 난 몰랐고 초조카라는 놈 구속돼 있잖아. 초조카라는 놈이 뭐 금융을 뭐 한다. 법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몰라? 불법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초조카가 하라고 해서 거기다 돈을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요.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지.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서 구설수 나오는 거하고 나는 몰랐는데 초조카가 그 돈 가지고 저런 거 전환사채 저런 거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추럴 엔터텍 대법관 나오셨는데 근데 뒤져보니 남편 되시는 분도 변호사신데 그쪽 업체랑 뭔가 연관이 돼서 내추럴 엔터텍 상장하기도 전에 비상장일 때 이빨 사네.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고가에 팔아요. 근데 내추럴 엔터텍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게 연기금이 사재기네. 5%의 물량을. 아유. 그 왜 말이 이렇게 돌아갔지? 피곤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기도 바쁜데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볼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비중까지 채울 정도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은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왜 못 갔느냐의 기준에 도덕성의 결함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만하면 그룹사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라기보다는 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도 있게 들여다보는 게 기술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큰 게 터졌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 AI 전력 인프라 부분에 우리는 지난해 HD 현대 일렉트릭 위주로 대장으로 삼고 LS 일렉트릭을 후순위로 그다음에 재룡전기를 3순위로 해서 아주 높은 수익을 구가하고 맛있게 얌얌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극하고 난 이후의 흐름은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친환경입니다. 근데 공화당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왜 못 쓰게 하냐? 왜 규제를 하냐? 그 규제도 적당히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규제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인데 포장에 따라서는 민주당은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서 물속에서 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논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도덕적이고 이런 축으로.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정치색이 똑같습니다. 그 공화당이 얘기하는 내용이 자연을 파괴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아니 신재생 에너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민간이 샀을 수는 없는데 왜 정부가 그쪽에만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거.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거 있잖아요. 탄소권 배출 뭐 해가지고 막 기업에 세금 매겨버리고 석탄 기업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세금을 매겼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환경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석탄업체 2군데와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2군데 주와 이런 곳에서 모여서 행정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을 낸 게 결국은 2022년도쯤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결국은 공화당 쪽이 승리를 해요. 민주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청에 부과한 거는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준 거지 기업들의 세금을 더
규제를 하고 세금을 더 받아내라가 아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요, 클린턴 대통령 기준의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게 부시 대통령 시절 딱 들어오면서 바로 파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을 하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바로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파리 기후협약에 또 서명을 하고 탄소권 배출 문제를 얘기해요. 그게 정확히 2년 지나고 나서는 아무런 효과를 못 줘요.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 전 국가가 다 삭감해버리고 그 전기차 보조금 삭감된 상태 테슬라는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곤두박질 쳐서 없어지고 테슬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사라진 그 마당에 2차 전지가 지들이 무슨 뭐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어. 다시 실적 급격한 축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주의 기준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2항이 그게 21년 12월부터의 그 당시 선거 공약 중에 하나 형성이 됐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그게 정책주의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22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전이 방산주를 이끌어냈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고 나서 정부가 정책 금융 제도를 수정해 가면서 아니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폴란드에 동유럽에 돈 빌려줄 테니까 무기 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터지자마자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야 하나 그럼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민주당도 정신 나간 거야. 그러면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무슨 정치하는 분들이 무슨 그룹을 뭐 쥐락펴락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어찌됐든 그런 기준의 정책 관련된 내용의 업체들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리적인 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심리적인 면은요. 실질적인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에요. 근데 심리적인 면은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양당 모두 진행을 했고 선거 공약으로 나왔고 지금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뭐 변압기나 이런 거를 전선이나 이런 걸 다 바꿔주겠다. 그게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의 슈팅을 이끌어낸 거고. 그리고 정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야 원전도 있는데 왜 원전을 안 써? 전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원전 쓰자고. 친환경에선 반대하는 거거든요. 원전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원전 다 멈췄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원전 사용에 대한 그리고 또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슈가 된 겁니다. 이슈가 된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거나 내년에 뭐 월등한 저평가로 간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심리적인 면만 그 모멘텀 명분만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누가? 수급이 누가? 메이저가 누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형들 누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특히 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명확히 확인이 되잖아요. 결론은 확인돼 안 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작년 이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2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대로템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시가총액이 9,700만 주, 1억 900만 주짜리거든요. 1억 900만 주. 10조에 10조. 그죠? 1억 900만 중에 10조 가까이 돼. 9조 몇천억 해. 현대로템이 9조 몇천억인데 1조를 샀어. 그러니 그 수급이 그러니까 5만 원 깨지고 돌릴 때 현대로템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제 뭐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률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축해서 성공을 한 거고 어찌됐든. 근데 압축을 안 했더라도 현대로템은 5만 원 깨졌다가 9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저 수급 논리입니다. 저 밑에 있는 에코프로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에코프로는 공매 대차 물량의 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질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넘기는 거죠. 똑같이 뭐 1조 5천억, 1조 3천억 시가총액 규모가 다른데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그것도 쌍끌이로. 근데 외국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아주 고르게 깔려 있으면요, 슈팅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올해부터로 따지면 외국인이 오늘도 팔아서 좀 많이 축소된 거 아니에요? 기관이 많이 샀는데. 아예 걱정 말아요. 걱정 마십시오. 왜냐면 외국인이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집어 던졌는데 막 100만 주, 오늘도 150만 주. 근데 문제는 주가가 훼손될 정도로 밑으로 집어 던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요, 현금화 했잖아. 그럼 밑에 산다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내 돈이야? 아니잖아. 차익 실현 확정했으면 재차 또 편입을 합니다. 왜? 그 섹터의 자금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환매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수익 확정하고 다시 편입하고 다시 수익 내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뭐 손절도 할 수 있고. 응?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누적적으로 200% 수익값 그런 거 의미 없어. 매니저들. 결론적으로 이 수급, 그러니까 윤정도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10% 비중으로 가지고 갑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좋다는 명분이 있다는 미국의 정책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게 윤정도의 세체어가 아니라 메이저들의 수급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채권 수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내용 때문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었고, 근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 앞전에 뭐 체코 원전 뭐 언제부터 해? 재작년부터 뭐 계속이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변압기기 운운했다면 지금 뭐예요? 원전을 써야 된다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번에 나온 데이터 내용들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항상 변압기기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슈팅 나올 때 기준에 뭐가 있었어요? 알래스카 부분. 정확히 따지면 기업들은 별로 좋아를 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박이 심하고 돈만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고 있는 천연 자원, 응? 화석 연료, 또 이렇게 원자력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준을 명확히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조선, 방산 이런 부분 지금 쫓아가자니 힘드시고, 그죠? 그 심리를 알아요. 근데 매매를 안 해서는 안 돼. 그들의 비중을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고, 최소 5에서 10%의 비중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정책주로서 이슈가 불거지는 쪽에 수급이 뒷받침되면 원전이라든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를 안 본다 그랬죠? 자원주로 본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의 기준처럼. 결과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19,000원부터 뜹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불확실성이 조금씩만 해소가 돼도 상상을 초월하게 가벼워진다는 거죠. 방산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아까 현대로템 보신 것처럼 결국은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나오죠.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어마어마한 슈팅.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의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0위 전후 뭐 좀 밀릴 때는 10위권 밖으로도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게 5위 정도까지만 거래대금이 형성돼도요. 주가는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매집이 돼 있는데 주가는요. 거의 21년도 고점도 못 넘기고 있죠. 이 수급 범위가 그냥 개인들이 저만큼 뺏겼네 그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요 기준에서만 놓고 봐도 지금 여기 21년, 23년부터인데 24년도 기준에서만 놓고 보셔도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매집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만 못 간 거야. 왜? 속단 표현으로 까불까불 됐으니까. 그러면 진짜 저런 규모의 17조짜리 저런 규모의 매집이 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뭐 답은 나와요.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 말고 응? 실체도 없는 애들이 요 수급 규모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순위에도 없죠. 이건 규모 안 돼. 얼마 꺾여져 있을 뿐이지 몇 퍼센트 대도 안 해요. 유통 물량이 무지 많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 보시면요. 이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21년 하반기 12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오죠. 응? 정책주라 그랬잖아. 저게 주식수 인적 분할해서 5천만 주가 좀 넘던 애예요. 근데 하나비전하고 인적 분할했잖아. 그렇게 해서 4,558만 주가 된 겁니다. 주식수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30% 가까이를 장내 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위주로. 30% 장내 매수. 그러니까 그 30% 매수하는 동안에 찔끔찔끔 가던 그 주가가 이번에 슈팅으로 형성이 된 거야. 이번에. 응? 이것도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세 발의 피지 이게 30만 원인데 지금 70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얼만데 소형 잡주도 아니고. 응? 이 수급의 매집 현대로템 보실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들쑥들쑥 많이 했어.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얘는 이슈까지 불거진 거고 현대로템 얘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 봐봐. 수급 조금 나왔는데 그 이상 붕괴가 돼요. 응?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왔는데 앞에 고점 넘기더니 꼬리 달고 내려. 짜증나게. 그죠? 뭐 이런 때 마찬가지야. 야 이제는 제대로 오버슈팅 제대로 나온다 하고 있는데 저 8만 원대 이때가 얼마요? 6만 9천 원. 제가 착각했구나. 8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 6만 9,500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5만 원을 깨뜨려. 야, 난 진짜 엄청난 조정이었거든 사실. 근데 마지막 슈팅 전에 이 흐름을 준 겁니다. 매집이 이렇게 돼 있는 종목군들은요, 결국은 유통 물량이 없고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물론 하나오션처럼 매집이 안 되더라도 손바뀜의 흐름 속에서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가 거기도 76%거든. 한국항공우주 봐보세요. 엄청난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조정이 꽤 깊었죠. 이거 어떻게 견뎌? 솔직히 우리도 막 힘들어했어요. 우리도 막 손절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수급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급이죠. 응? 그잖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무겁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얘도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실질 주인이 없잖아요. 수출입은행이 주인입니다. 지금 채권단 수출입은행. 그래서 얘도 주인이 없는 데다가 정상적인 매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 뜨고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고 수급 뭐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엄청나죠. 21년도 고점 다 넘겨야 정상이죠. 수급 논리의 기술적인 범위를 보실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3월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넣은 거는 처음입니다. 포트폴리오로 넣은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넣은 거고 그리고 수급 논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못해 하이닉스조차도 24년도 7월까지 상반기에만 80% 올랐어요. 80%. 근데 그 고점 찍고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조정받은 게 40% 빠집니다. 40%.
SK 하이닉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 얘가. 실적이 나빠?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돈이 뽑힌 거지. 외국인들 자금. 그때 하이닉스 매도가 3% 나왔어요. 3% 나오고 40% 밀린 거야. 지금 다 대샀거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 나왔어요. 3억 주. 그러면서 곤두박질 쳤는데 그래 주가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 5억 주가 3억 주가 나오면서 5% 외국인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별의별 뭐 안 좋은 얘기는 다 하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근데 회사가 안 좋아서 밀린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인출돼야 되는데 그게 삼성전자에 집중된 거죠. 왜? 돈 뺄 때는 만만치 않거든. 거기뿐이 없거든 거의. 55%의 외국인 지분에서 5% 빠지고 지금 50%가 남아있어. 그럼 나머지 50% 외국인은 바보여서 안 파는 거예요? 그 수급 논리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짜리도 그 5%, 3% 물량에 40%씩만 이렇게 밀리니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매집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6억 4천만 주짜리입니다. 6억 4천만 주짜리에 작년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매집이 들어온 거 얼마에 6,500만 주죠. 10% 이상. 10% 이상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매집이 된 거예요. 매집 단가도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요. 왜? 주가가 못 갔으니까. 주가 못 갔으니까. 이해됐죠? 천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때문에 갔어요? 아니야. 삼성전자의 지분을 명분으로 메이저가 단기 자금들이 들어와서 외국계를 통해서 6%씩 단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슈팅 나온 거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AI 관련해서는 많이 알려드렸는데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응? 지금 저도 힘들어. 이제 한계가 와. 원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합시다. 아 이것도 짧게라도 해놔야지. 그지? 장중에 녹화하는 거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방산, vs 공매도하고 2차전지 다 덤벼봐. 누가 이기나? 결국은 조선방산이 이기잖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당시에 주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녹화할 때 6만 56,500원, 56,000원. 이때가. 그래 나서 슈팅 나와서 6만 원 넘긴 거예요. 이게 지금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56,500원, 57,500원. 오늘 응? 얼마나 못 떨어져, 얼마나. 이거는 이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63만 5천 원 들어가자마자 10% 수익 아니야 또. 왜 겁을 내? 윤정도가 있는데. 수익 났다고 좀 이렇게 올리시면 되지 오히려. 종목이라고 어제 딱 세 종목 매매 사인 나가고 그리고 하나 오션 딱 이렇게 차익 실현 매도 사인까지 다 나가고 평균 85,500원에 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8만 원 깨진 상태도 또 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줬어요. 근데 얘는 안 깨지고 위로 올라간 거지. 어제 안 깨지고. 그리고 주력주라서 얘는 팔더라도 주력 비중은 남긴단 말이에요. 5%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전지 윤정도는 싫어하잖아요. 아유 2차전지를 왜 싫어해. 엄청난 수익을 낸대 얘로. 다만 들어갈 자리가 아니면 안 들어가죠. 근데 얘는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끝내줬거든. 얘는 2차전지로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새로운 정책 기준의 실질 수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머리 아파해요 기업들이. 근데 어찌됐건 이슈 범위를 잡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이 속된 편으로 때려 사주고 있고. 됐어요? 나도 이런 문자 받고 수익을 내고 싶어요. 검색기에 이렇게 떠도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뭘 사야 될지 모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12시 넘으니까 다 지워져 버리네. 뭐 이런 게 다 있나? 매수 신호하고 다 없어져 버렸네.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어찌됐든. 어찌됐든.
나도 이런 검색기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검색기 신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신청해 이 링크 누르고 좋아요도 하나씩 누르고 덕분에 이렇게 수익을 내면 어제는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남들 다 못 사게 하는 거 윤정두가 강력 매수사인 들여서 10%씩 수익 나 그 대형주로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자마자 10% 수익 나 시가총액 10조 넘기면서 그런 수익 범위가 내일도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다 오셔. 종목 검색기가 뭐예요? 윤정두의 39년 노하우잖아요. 윤정두의 39년 노하우. 종목 검색기가. 그 검색기가 결론은 종목을 잡아주잖아. 4대 천왕 캔들 떴습니다. 상승 장악형 떴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떴습니다. 띵똥 매수. 갭상승 나왔습니다. 갭상승 매수. 이동평균선 우상향에서 기울기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수. 꺾여져 내려옵니다. 차익 실험 매도. 띵똥 매수 매도 신호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재진입 탈 때 다 나오잖아. 응?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문자만 받으시는 경우 99만 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전체적인 매수 매도 문자를 완벽히 받고 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면 1+1 198만 원. 근데 윤정두가 거래드리는 거는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서 딱 일주일만 하세요. 일주일만. 일주일이면 답이 나와. 뭐 2달, 3달 뭐 다른 거 해보고 뭐 좋으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가슴에 서놓고 생각하세요. 3월 4일 날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문자 막 2통, 3통, 4통, 5통, 6통 이렇게 나가는데도 신뢰가 없을 때는 못 삽니다.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 수 있겠어요? 내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수 있겠어요? 황금 대바닥 주는 나 찾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수익이 목적이잖아. 그럼 1억 이상이신 분들이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세 종목만 가지고 이틀 동안에만 또 두산 에너빌리티로 3월 4일 첫 거래를 매수했으면 걔도 8%. 그럼 벌써 1년치를 뽑았겠다. 종목 하나당 몰빵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시간에 뭐 다들 잘 것 같은데 자든 말든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지 자는 사람이 급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잠시 고민하다가 올려드린 건데 법인폰 번호를 하나 오픈해 드릴 텐데 새벽이든 뭐든 전화하세요. 저도 안 자니까. 다만 전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재중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든 문자 남겨놓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든 종목 상담은 안 돼요. 종목 상담은 뭐 유튜브에 좀 올려놓으셔가지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면 모를까. 종목 상담은 불법이고 전화번호 좋잖아. 7588 5930은요.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 윤정두 회사 법인폰 무음으로 해놨는데 우리 직원이 냅두고 왔단 말이야. 내가 이거는 오늘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운이 좋으면 장중에 또 통화될 수 있겠지. 저 좀 살려주세요. 사러 가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어려워. 고객센터는 여기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VVIP는 VVIP인 거지. 뭘 물어봐. 다 그 가격만큼의 차이겠지. 과금이 힘드실 뿐이지 신뢰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손해 나는 것보단 나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막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요즘에 무슨 뭐 1억입니까? 응? 아무나 다 보면은 대부분 다 1억 이상 하시던데. 대부분 1억, 10억 많이 하신 분들은 한 20억, 30억. 우리 방에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200억. 응? 변동성 매매만 막 50억씩 막 들어가 버리고 와 깜짝 놀랐어. 그래 저한테 많이 혼났지만 그리고 저한테 안 왔으면 그분도 큰일 날 뻔했지. 주식 그게 처음 하신 분이 200억 넣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뭐 마저 볼까요? 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서 봅시다. 뭘 볼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수익 범위들
그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좀 갖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 이런 분들이에요. 1년 246%. 본인이 수익 내고 고맙다고 저렇게 글을 올려. 어? 이분이 200억 하던 분이요. DB 하이텍에서 배당금만 2억이 들어와 70억 샀어. 무지하게 혼났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비중 지키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느냐. 그래서 다행히 8만 원대 팔고 났어요. 와, 대박이지. 응? 그래, 이런 분들 아주 멋쟁이에요. 하소부덕 선생님. 펜트하우스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하고 시장도 받쳐줬고, 그래서 펜트하우스 딱 계약금 나오니까 돈 다 빼서 그냥 펜트하우스 가시고 주식 안 하시더라고. 잔존 기간이 남았는데 2개월 남았는데 그냥 환불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딱 하시더라고. 어? 얼마나 못 들어줘요. 뭐 돈 자산 많으신 분들은 많아. 어디 가서 돈 자랑하시면 안 돼. 윤정도 앞에서 내가 한 10억 하는데 그래봐야 먹어주지도 않아. 수두룩해. 응? 그리고 뭐 꼭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1억 혹은 1,000만 원만 있으시더라도 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소중한 자산을 소중하게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빠님도 30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시나? 그동안 지금 4년째 연간 단위 회원도 4년째 계세요. 한 번 가입하시고 연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년씩 연장하는 거지 뭐 투 플러스 원 안 하셔. 권해드려도 안 해. 왜? 어차피 계속 할 거 할인율 제일 세게 받고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년짜리를 없애려고 그래 사실은. 할인율이 너무 높거든.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박 났다고 12만 원에 사서 25만 원 더블 났다고 이런 수익 좀 올려주셔야지. 정중앙님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계좌 한 반토막 나 있을 것 같은데 늦지 않았어요? 가입하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포트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제대로 짜드렸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응? 황태자님처럼 그냥 SK 하이닉스에 2차 전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비주력주 10종목 갖고 계시다가 강연에 220만 원 내고 강연에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1대1로 상담은 안 되니까 10종목 우리 주력주 하나도 없네요. 저라면 우리 주력주 아닌 건 안 봅니다. 주력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병행할 수 있는데 8대2 비중. 거기에 한미반도체를 낄 수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 하이닉스 12만 원대, 현대차 얼마? 17만 5천 원. 요 가격에 이게 그 당시 기준입니다. 23년도 10월경의 단가예요. 9월 말 10월 말경 그 단가입니다. 요게 작년 7월 달 이게 이제 23년도 10월 뭐 그쯤이고요. 이게 작년 7월 달까지 올라왔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10억 계좌 운영하시는 분인데 8억 수익이나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연락 온 게 28% 손실이래. 왜? 마음대로 해버렸거든. 만기 연장 안 하고 그냥 주력주로 수익 매매해서 주력주를 그냥 다 팔아버린 거야. 주력이 뭔데? 이렇게 짜드렸잖아.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드시면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수익 났다고 좋아하시고 다른 방에서 손실 난 거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윤정도한테 리딩 받고 6개월 만에 회복됐다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글을 올리겠어? 아글아글 쓰고 나갔겠지? 다행히 엄청난 이분 손실이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자산이 또 더 많으시더라고. 장사도 잘 되시고. 이렇게 후기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다.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땅을 치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